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요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각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요. 지난해 서울의 경우 고령 운전자 중 약 5%만이 면허를 반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대중교통이 불편할 수 있고요. 또 이동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러다 보니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와 사망자의 비율이 급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어르신 운전 중 표지를 4,600매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하는데요. 마치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요처럼 이제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건데요. 실제 고령 운전자들의 반응이 좋고요. 일반 시민들의 93%가 배려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양보와 배려라는 점 감안하면 꽤 의미 있는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고령자 사고를 줄이는 데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요. 농수산 뉴스 모아 전해드리고요.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올 들어 가입이 늘고 있는 정책금융상품 청년 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정보 유출 사고 등이 잦아지고 있는데 보안 관련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모를 피해 예방을 위해서 통신사를 갈아타기도 하고요.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죠. 이것은 휴대폰에 들어있는 가입자들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작은 카드인데요. 지금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축산업계가 대선 요구사항을 쏙쏙 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농수산 뉴스 시간에는 이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 어제입니다.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농가 소득 경영 안전망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농촌을 3대 농정 기조로 해서 8대 농정 목표와 20개 농정 과제를 담은 요구사항을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날 한동연은 8대 농정 목표에서 농업의 위상 제고를 제일 첫 번째로 꼽았고요. 그리고 또 미래 세대 육성과 농가 경영, 농업 경영 지원, 그리고 농가 소득 안정, 식품 복지 향상 등을 주요 농정 목표로 좀 삼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농업 위상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 전체 예산 중에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또 식량 자급률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이러다 보니까 농업 농촌 정책은 계속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 그리고 농업 예산은 국가 예산을 5%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간 지선이나 총선, 대선 때마다 나오는 요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농업계가 안고 있는 좀 큰 축제거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농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미래 세대를 육성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요구사항에 포함됐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아무 기반이 없이 농업에 뛰어드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대를 잇는 후계 농업인의 육성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적 과제가 됐는데요. 예. 이게 좀 금액이 좀 커 보이긴 합니다만은 영농을 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재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달라는 게 있고요. 또 정여세도 감면 한도를 5년간 1억 원에서 5년간 5억 원으로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가 나왔습니다. 네, 요구하는 공제 한도가 크긴 크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축이나 농산물 가공 시설도 상속 공제나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요. 이게 시설이나 축산 그리고 요즘에는 가공 유통까지 함께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규모가 커진 것도 있고요. 실제 정부가 이런 류의 농업인들을 중점적으로 또 육성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농업 경영 지원이나 농가 소득 안정, 이 식품 복지 향상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게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포함됐고요. 또 그리고 사료 구매 자금의 금리 인하와 이제 상환 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종합 자금이라는 또 지원 자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 이 부분도 포함이 됐고요. 농가의 수입을 안정시키자는 내용으로 이제 수입 안정보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재해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복구비나 지원 항목의 단가 인상을 통해서 농업재해 대책을 좀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비자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자는 내용도 있고요. 또 지역 필수 의사제, 이게 지금 운영 지원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걸 본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를 해서 공공의료기관 의무 근무제를 도입하자 이런 제안도 해놨습니다. 네, 축산업계도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축산 중에서도 이제 농가 수가 가장 많은 게 한우입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일명 한우법 제정을 제1공약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거부권이 한번 행사되면서 한번 실패를 맛보기도 했던 건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한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제1 요구 공약으로 이 한우법 제정을 내건 상황입니다. 그제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서 22대 국회에 들어서 발의된 한우법 관련된 제정 법안 7건 정도의 심의가 있었고 일단 법안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한우법 제정을 요구하는 한우협회 기자회견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한우법 제정이요. 이렇게 축사는 굵직굵직한 축종들이 많아서 각각 축종별로 어떤 요구를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동협회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요구사항 첨부리에 올렸습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ICT 기반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나선 건데요. 그리고 낙농유구협회에서는 2023년에 정리된 가공류의 안정적 생산과 사용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한 20만 톤 정도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닭고기 쪽인 육계협회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관할하면서 수급 조절과 관련된 논의, 심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책을 의결할 수 있는 기구로 닭고기 수급 조절 위원회 설치를 위한 축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 조절 관련한 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농축산업계가 요구하는 지원과는 좀 다르다면서요. 왜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지원을 늘려달라는 게 이제 그 요구 사항이 대부분인데 이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면은 보통 30일 정도 사육된 닭이 이제 도개가 되어서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육 기간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 짧다 보니까 수급 조절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들이 그리고 정부도 수급 조절을 위한 논의를 그간 논의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걸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정을 하면서 2022년에 가징금을 물리고 지금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관련 논의가 사실 실종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현재도 축산물 수급 조절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여기에서 이제 축산법에 이제 법률 조항을 들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긴 한데 기능이 이제 자문 정도 수준의 기능이고요. 다르지는 않건도 대체적으로 닭고기 가격이 오를 경우에 생산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급이라는 게 과잉일 때도 있고 부족일 때도 있어서 모두에 대응해야 하는 것인데 한쪽 논의만 한다는 게 맞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참에 농식품부 장관이 이 모두를 직접 관할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급 조절을 논의하자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농축산업계가 바라는 공약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요즘 청년들이 취업해서 종잣돈 만들기가 참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설계한 청년 도약계좌란 정책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연 9%대 적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서 계좌 수가 200만 개를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김미애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민금융진흥원 이건 정부 공공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이 좀 낮거나 소득이 적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희가 신용보강, 즉 보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마저도 어려운 분들에게는 직접 대출을 해드리는 역할과 함께 재기 지원을 위해서 취업 지원, 복지 연계,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등의 비금융적 서비스도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금융 역량 향상 강화와 자산 형성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연 9%로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저보다 귀가 아주 솔깃해지는데 청년도약계좌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도약계좌는 주거지 마련이나 결혼, 출산 등의 인생의 주요 이벤트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유의미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5년 만기 자유적립 상품으로 1,000원부터 70만 원까지 각자 경제 상황에 맞게 납입을 하시면 은행에서는 가상금리를 포함해서 최대 6%의 이자를 그리고 저희 서금원에서는 청년들의 소득 구간에 맞춰서 최대 33,000원의 기여금을 매월 적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소득이 정말 적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따라서 비과세 혜택도 지원받게 돼서요. 한 연 9.54% 수준의 일반 적금 수입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작년까지는 그 인기가 시들했다고요. 올 들어서 계좌 개설이 200만 개 육박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어떤 변화가 생겼길래 이렇게 가입자가 늘는 건가요? 좀 인기가 시들했다기보다는요. 지난해까지는 기준금리가 높아서 소액이긴 하지만 만보적금, 매주적금 그런 것들 그런 시중은행에서 7에서 8%의 단기 고금리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약계좌 같은 5년 장기 상품에 관심이 적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금을 조금 높여드렸고 그리고 제도 개선 작업이 함께 병행되면서 또 2년 이후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해지면서는 수익률도 올라가고 가입 장벽은 좀 해소되다 보니까 청년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월 최대 가입 금액인 70만 원씩 5년간 불입을 하면 만기 때 원금만 총 4,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최종 얼마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개인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신 분의 경우는요. 은행이자 6%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정부기여금 매칭률 6%를 가정을 한다면 말씀하신 원금 4,200만 원 그리고 은행이자가 640만 원 정부기여금이 221만 원에서 만기에 5,061만 원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고 또 자산을 형성하는데 지금 이 상품이 가장 추천할 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중에는 아마 최고의 상품이라고 자부합니다. 더불어서 적금을 불입하는 과정 중에 본인의 재무 상황 개선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은행권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금융 컨설팅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수익률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인생 전체의 재무 설계 아닐까요? 맞죠. 그런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했다가 5년간 불입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쉽지는 않으시죠, 물론. 근데 어렵지 않게 넣으실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를 했는데요. 여력이 없으실 때는 최소 1,000원부터 납입이 가능하니까 꾸준한 납입을 먼저 권해드리고요. 혹시 중간에 부득이 결혼이나 주택 구입, 질병, 퇴직, 폐업 등의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들이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시더라도 정부기여금이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쭉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외의 사유의 경우에는 3년만 유지하셔도 해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나 정부기여금을 한 60%는 지급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연으로 치면은 한 7.64%의 일반 적금 가입 효과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만 보유해도 수익률은 꽤 쏠쏠한 상품입니다. 그럼 일단 3년은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급전이 필요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급전이 필요할 때 그 계좌는 유지를 한 채 인출해서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사실 인터넷 뱅킹 적금 외에는 시중은행 상품의 중도 인출 제도는 대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청년 시기가 워낙에 인생에 많은 대소사가 발생하는 시기이다 보니 맞아요. 네, 계좌를 2년 이상 유지를 하신 경우에는 납입 원금의 40% 범위 내에서 부분 인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큰일, 결혼 같은 일들에는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받으실 수 있지만 그 외의 사유는 중도 인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도 인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부담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성실하게 이렇게 납입을 하면 신용 점수에도 가점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청년분들은 금융 이력이 좀 적어서 이제 대출 받으실 때 금리가 다소 높게 적용받으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만든 인센티브예요. 도약 계좌를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 납입하셨을 경우에 신용 점수 5에서 10점의 가점을 자동으로 반영시켜 드리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초 가입자가 2년이 되는 시점인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실 텐데 200만 개 계좌면 전체 대상 중에 얼마나 가입한 상태인가요? 현재 가입 대상 청년층을 저희가 한 6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지금 200만이면 한 32%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가입 신청을 이제 트라이한 청년들의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한 306만 명이 이제 신청을 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 네, 앞으로도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 300만이나 그렇게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군요. 그럼 거의 가입 대상의 절반이 가입을 한 상태인데 저도 자격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정책금융 상품이니까 지원 대상이나 자격 조건이 있을 텐데 어떤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조건 없이 모든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면 좋지만 이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지라 더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요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과거부터 계속 이제 부모님의 돈으로 적금을 납입해서 부가 부를 낳는다라는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즉 19세에서 34세 청년 중에 개인 소득이 연간 7,500만 원 이하이면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소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6천만 원이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부 기여금도 드리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고요. 6천에서 7,500은 사실은 조금 고소득이잖아요. 청년층이.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는 기여금은 없지만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은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좀 더 좀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가구 소득 요건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의 합이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를 충족하시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가구 소득 요건을 함께 보신다고 하셨어요.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결혼을 했거나 할 경우라면 부부가 각각 계좌 개설을 해서 각자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가구 소득 요건을 본다는 거는 저희 등본 있잖아요. 등본에 포함되어 있는 거주하는 가족의 수에 맞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6,685만 원이 그 기준선이 되고요. 4인 가구의 경우에는 1억 1,089만 원이 중위소득 250% 이하입니다.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미성년자, 형제들이 모두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가구원 내에 있는 청년들 모두가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시고 물어보신 거 결혼을 하시더라도 부부는 각각 똑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무 때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달 신청 기간을 두고 가입 신청을 받는다면서요.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구원분들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지를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구원 개개의 동의 절차나 소득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입 신청 기간, 심사 기간, 그리고 계좌 개설 기간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벌써 내일이 이제 5월이에요. 5월에는 언제부터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절차로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나요? 5월 가입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6일까지인데요. 가입 신청 절차 전체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는 11개의 시중은행 앱에 접속하셔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하시면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등을 확인을 거쳐서 가입 신청 결과를 알려드리고요. 그 결과를 받으시면 계좌 개설은 각자의 가입 요건을 확인한 후에 6월 2일부터 신청하신 은행 앱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5월 2일부터 한번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네.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설정 금액 어떻게 선택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중간에 그 설정 금액을 바꿀 수도 있나요?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최대치인 70만 원을 다 납입하시는 게 좋지만 네. 각자의 월 자금 흐름이나 각자 소득 구간을 고려해서 가장 많은 기여금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기여금을 설정을 해서 무리 없이 꾸준히 납입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이니 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몇 회든지 얼마든지 1,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납입 금액을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중간에 이제 계좌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셨는데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 그 자동이체 신청한 은행에 직접 신청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설정 금액도 상담을 통해서 정할 수 있겠죠? 아니요. 그냥 본인께서 직접 하셔도 되고 상담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문자를 받았는데요. 9169님이 대학원생도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활동이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학원생이거나 아니면 학교에 다니시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전년도에 소득이 있으시다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또 박준하님께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많은데 많은 분들이 듣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혜택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개인 소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정부가 기여금도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설정된 대로 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청년들이 변화하는 사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마다 개인 소득을 점검을 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기여금 매칭률을 변경해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조금 줄어들었다면 기여금 비율은 올라가고 소득이 조금 나아지셨다면 정부 기여금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한꺼번에 일시에 납입을 한다거나 또 몇 달 밀려서 납입을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밀리면 그냥 해지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적금 상품 특성상 일시 납입하거나 나중에 소급해서 납입하시는 건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적금을 납입을 못 하신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납입하지 못한 달에 기여금만 이제 지급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계좌를 3년 이상 유지를 하면 기존 납입한 금액이나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은 전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월간 70만 원, 연 840만 원 한도 내에서 매월 조금씩이라도 납입하시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은행으로 바로 가면 될까요? 아니면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해도 될까요? 네, 바로 가지 않으시고 지금 계신 곳에서 휴대폰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약계좌 가입 전체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도록 설계돼 있고요. 네. 지금 11개 시중은행 전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가산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 급여이체 계좌라든가 카드가 있으신 은행에서 가입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11개 은행의 금리나 조건 등은 포털이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에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꼭 비교해 보시고 최고금리 6%로 조건으로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금융상품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김미애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이번 통신사 해킹 사고처럼 보안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목받는 직업이 보안 전문가들이겠죠. 이번 같은 사고를 막는 사람이 누군지, 또 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커리어 인사이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사고 막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이렇게 궁금해지던데 어떤 직업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직업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직무가 정보 보안 담당자입니다. 정보 보안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서버나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작동하고 그리고 보안 정책을 세우고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해킹이나 악성 코드 침투를 막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유심 유출 사건은 단일한 직무로 이런 정보 보안 한 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사적인 보안 조직의 체계적인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한번 예를 들자면 이번 사건 같이 유심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SOC라고 정보 이제 보안 운영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보안 운영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공격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행위를 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포렌식 팀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에 흔적을 추적해서 침투 경로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팀이 시스템에서 발견된 보안 결함을 수정하는 취약점을 패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패치한다라고 했는데 패치는 우리가 여성들이 붙이는 패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뭐 보안 업데이트 등을 이루는 걸 말을 하고요. 시스템의 보안을 좀 강화하고 이런 잠재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팀에서 이런 취약점들을 패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팀이 법적 대응 및 재발 방지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안 컨설턴트가 전반적인 보안 체계 개선을 자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우리도 왜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한 명 보안 담당자 한 명이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절차와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만 이 진단을 내리고 이 수정을 하고 그다음 보안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유심 유출 사건은 단일한 직무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협업이 필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리스크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이런 정보 보안이나 개인 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협업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더 많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사고가 나면 채용이 더 늘어나기도 하나요? 좀 제가 채용 분야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이건 안타까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하나의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수요가 많아지니까 내가 옮길 자리가 생겼다는 건데요. 이런 사고 이후에는 언론 보도라던가 정부 감사라던가 고객 불만이라는 이런 삼중고가 닥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예산을 늘리고 또 부족한 보안 인력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통신사는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신사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특히 이제 보험, 병원 같은 곳에서도 사고가 한 번 나면 회사 전체의 신뢰도가 다 깨지기 때문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처럼 이제 통신, 금융, 의료 산업은 규제 기관 감사도 되게 강화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직무 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는 보안 직무 담당자, 보안 직무 구직자분들한테는 하나의 큰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자 같은 경우에도 이직 시장이 되게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외부 보안 컨설턴트나 임시 프로젝트 투입도 많아지기 때문에 뭐 경력자가 됐든 신입이 됐든 일단 도전해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이 사고가 유심 유출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실 현재는 정보 보안이나 이런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모든 산업군의 필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통신이나 금융, 병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쇼핑몰이라던가 뭐 물류라던가 교육기관까지도 고객 정보를 다루는 이 정보가 모든 조직에서 다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치원에 학부모님들이 앱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앱을 쓸 때도 학부모님들의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택배 회사에서 고객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택배 오면 문자 받으시잖아요. 언제 이제 도착할 거라고. 네. 그러다 보면 고객 정보가 당연히 택배 회사로도 다 넘어가겠죠. 그렇죠. 넘어간 거고요. 이처럼 디지털 정보가 쓰이는 곳이면 어디든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정보 보안 분야에 취업을 하려면 어떤 전공이나 자격증이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 관련 전공자들은 유리할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시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정보보호학과라던가 아니면 컴퓨터공학 사이버 보안 쪽 관련 학과를 전공했다면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이 전공을 했을 때 이 보안 쪽으로 진입한 건 수월하지만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자격증이나 실습 경험이 있으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술 보안 관련 자격증에는 정보 보안 기사,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인증하는 정보 보안 기사 자격증이 있고요. 국제 자격증에는 보안 해킹을 다루는 SISSP라던가 SISA라던가 아니면 OSCP 같은 모의 해킹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시면 조금 더 유리하시고요. 개인 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뭐 CPPG라던가 이제 개인정보 관리사라던가 프라이버시 운영 관리와 같은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공보다는 실무 역량과 자격 조합을 좀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한번 보안 쪽으로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직업 훈련 학원을 좀 알아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격증이 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보안 관련 직무에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 취업 공고도 많이 안 나고 특히 내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공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뭘 하면서 내 커리어를 쌓아갈까 고민하실 텐데요. 비전공자라면 정보 보안 쪽이나 개인정보 보호 분야도 한번 눈을 돌리시는 것도 이번 기회에 눈을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는 기술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정책, 컴플라이언스 같은 이런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법학이나 경영학이나 행정학, 심지어 문과 출신들도 이런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무적인 감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감각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충분히 예, 배우고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감각만 있다고 하면 네. 해킹 실습 플랫폼이나 사이버 보안 부트캠프라던가 기업에서 인턴십 같은 경험이 있다면 입사 후에도 빠르게 성장하실 수가 있고요. 정보 보안 쪽은 실습 위주의 사이버 보안 부트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하고 있는 뭐 KT 에이볼 스쿨이라던가 삼성에서 하는 뭐 멀티캠퍼스라던가 이런 과정들에서 이런 교육들도 또 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서 교육을 받고 진출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 기업에서는 기술력보다는 보안 사고 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라던가 문서 작성 능력이라던가 팀 협업 경험을 중요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라고 하면 실무 중심의 경험과 자격증 그리고 꾸준한 학습을 통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보안 기업 입사자 중에는 인문 사회 계열 출신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래요? 공대가 아니더라도 인문사회도 진출할 수 있다는 거죠. 학력보다는 이런 프로젝트 경험이라던가 문제 해결력이라던가 침착한 대응력이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트캠프나 실습 플랫폼을 통해서 팀 협업 경험을 쌓이신다면 이 분야로 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럼 보안 직무는 계속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만 보는 일인지도 궁금해요. 그죠. 대부분 보안이다 하면 책상에 앉아서만 있는 걸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활동적인 직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SOC 우리가 보안 운영센터나 관제 업무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많기 때문에 책상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외에도 컨설팅이나 정책 수립 그리고 사용자 교육이라던가 외부 감사 대응 같은 경우는 부서 간의 회의나 현장 조사, 프레젠테이션도 많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나운서도 여기 가서 프레젠테이션 아주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보안 업무 중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경영진이나 법무팀, IT팀과 다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안 직무라고 해서 컴퓨터만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이 결합된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정보 보호 분야 그리고 정보 보안 분야는 커리어 확장이 아주 유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실무 경험을 쌓은 뒤에는 보안 컨설턴트라던가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라던가 IT 감사 그 외에도 해외 기업 보안 담당자로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보안 전문가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글로벌 자격증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리모트라고 해서 원격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기업 보안 직무로도 원격으로 근무가 가능하니까 해외 기업에도 채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커리어 분야가 아무래도 보안 관련 커리어 분야는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아주 넓게 열려 있는 직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에서의 보안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지가 궁금해요. 보안 직무가 해커를 막는 사람 정도만 생각할 수 있지만 대기업이나 통신사에서는 보안 관련 직무는 체계적입니다. SOC 팀에서는 실시간 침투 탐지, 정보 보호 기획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팀, IT 리스크 관리팀도 있습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법적 검토, 사용자 교육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기술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사람과 시스템, 규정까지 아우르는 융합 업무를 하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안이나 정보 관련 직무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봉도 좋고 전망도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입도 대기업 기준 4천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반 평균적인 연봉보다 대졸자 연봉보다 높은 편이죠.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자는 6천만 원 이상부터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전문 자격을 갖추면 억대 연봉도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분야에 자동화나 AI로 쉽게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생존과 직접
적인 연결된 신뢰를 다루는 직무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꾸준히 이 수요가 존재할 거라고 보여지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기업마다 이 보안 관련 투지가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회가 많이 네. 생기니까 이쪽 분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정보 유출 사고에 관련해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수직업시간 커리어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유심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5716님 유심, 6231님 유심, 8756님 유심. 저도 어제 집 앞 대리점 가서 신청하고 왔어요. 8987님 유신. 이번 사고로 국민과 나라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길 조속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우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대학 생활 중 가장 기대한 건 동아